사마 줄거리. 옥기도는 다시 초상압으로 돌아오고 이경은 무언가 모를 깊은 몰두에 빠져있는 그가 아득히 멀게 느껴진다. 이경은 침팬지 장난감 가게 앞에서 옥기도의 시선을 느끼고 그 후 그들은 매일 일을 마치고 그곳에서 만난다. 어느 날 황태수가 느닷없이 이경을 형님 내외에게 소개시킨다. 다음 날 옥기도를 만난 이경은 장난감 세트를 사주는 그에게 화가 난다. 이경은 진짜 화가가 되고 싶어하는 옥기도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그들은 성당 앞에서 절망적인 키스를 한다. 건장한 양키가 쇼핑한 물건들을 한아름 내 테이블에 올려놓고 편지 봉투를 한 묶음 꺼내 겉봉을 쓰기 시작했다. 나는 내 장사를 시작할 기회를 잡느라 침을 꼴깍 삼키며 그가 겉봉을 다 쓰기를 기다렸다. 그는 빠른 손놀림으로 여러 군데 주소를 거침없이 써내려갔다. 나는 보다 못해 기어이 한마디 하고 말았다. 조심하세요. 뭘? 아무래도 편지 받는 사람과 내용이 뒤바뀔 것 같아요. 그는 잠깐 쓰기를 멈추더니 입을 삐죽하고 어깨를 움츠리곤 두 팔을 크게 펴 보이는 양키들 특유의 알게 뭐냐는 몸짓을 한다. 나는 아직도 그를 내 손님으로 만들 생각이었으므로 상냥하게 웃으며 말했다. 정말 그렇게 마구 써도 괜찮아요? 상관없어. 비슷한 내용이니까. 그래도 받는 사람들이 모두 다른데. 다 계집애들이거든. 계집애들이 좋아할 소린 뻔하잖아. 나는 어이가 없어 대화를 잇지 못했다. 그는 깊은 녹색의 눈을 가지고 있었다. 아름다운 눈이었다. 콧대는 오만한 게 끝이 갈고리처럼 약간 굽었고 얄팍한 입술은 안으로 굳게 닫혀 있었다. 지니 오빠와 흡사한 이기적인 입모습이었다. 나는 그에게 초상화를 그리게 하려던 생각을 단념했다. 그렇게 무더기로 편지를 보내니 답장도 무더기로 받겠네요. 아마도. 대개 어떤 답장을 받나요? 물론 내가 한 소리와 비슷한 소리를 다시 듣게 되지. 당신이 어떤 소리를 했는지 궁금하군요. 사랑한다고. 당신 생각뿐이라고. 맙소사. 그는 다시 입을 삐죽하며 어깨를 움츠려 보였다. 나는 문득 그의 눈에 서린 곤태 저편에 아주 깊숙이 감춰진 어떤 기가를 엿보았다. 그건 아주 섬뜩한 느낌이었다. 녹색 눈의 지아이가 다녀간 지 사흘째가 되니 오키도 씨도 벌써 사흘째 결근한 셈이었다. 그는 자기가 화가임을 증명하는데 앞으로 며칠이나 더 걸릴 것인가. 나는 그의 자리에 앉아서 멍하니 회색 휘장을 마주봤다. 처음에는 하늘색이었다가 바래고 때가 묻어서 회색을 이룬 휘장. 그는 이 회색에서 탈출해서 지금 마음껏 현란한 색채들을 부리며 자유로움을 누리겠지. 나는 끝없는 혼돈 속에 혼자 버림받은 듯한 불안을 느꼈다. 아우성쳐서 그에게 구원을 청하고 싶을 만큼 불안함이 나를 조여들어왔다. 그러나 지금의 오키도 씨는 내 아우성의 침범이 용납되지 않는 곳, 돌아가신 아버님만큼이나 먼 곳에 있는 것이다. 회색 휘장은 꼼짝도 안 하고 나는 다시 무언가 저지르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으로 설렌다. 이 회색을 탈출하지는 못하더라도 이 탁탁하고 두꺼운 회색의 파문이라도 균열이라도 일으키고 싶었다. 미쓰리, 손님이야. 진씨가 붓끝으로 내 옆구리를 찔렀다. 나이 어린, 좀 심술궂게 생긴 미군이 영수증을 내밀었다. 나는 그림을 찾아 그의 앞에 펴보였다. 그는 선뜻 싸 달라지 않고 고개를 갸우뚱대며 찌푸듯한 얼굴을 만드는 꼴이 뭔가 말썽을 부릴 것 같았다. 나는 그림을 다시 그려주면 그려주었지 서툰 영어로 글을 달랠 일이 아득해서 아예 딴전을 피우고 있었다. 호, 이 그림 좋은데. 아주 예술적이야. 이봐요 아가씨. 이거 어떤 화가가 그린 거지? 그때 사흘 전에 녹색의 눈, 조라는 이름의 미군이 나를 도와주었다. 좀 놀라워하는 나에게 그는 한눈을 찡긋했다. 나도 재빨리 장단을 맞추어 환쟁이 중에서 그래도 제일 풍채가 그럴듯한 진실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분이 그린 거죠.
저분이야말로 존경할 만한 예술가랍니다. 저분의 그림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행운이죠. 그래, 잘 됐어. 내 그림도 저 사람에게 부탁해야겠군. 꼭 저 사람에게 부탁하는 것 잊지 말아요. 그는 수선스럽게 안주머니를 뒤지며 사진을 찾는 신용까지 한다. 나이 어린 미구는 심술궂은 표정이 점점 누그러지더니 그림을 싸달란다. 나는 짓궂게 그림이 마음에 들었느냐, 안 들었으면 다시 그리도록 딴 화가에게 부탁하겠다고 하니 썩 마음에 들었단다. 그가 가자 조는 꺼냈던 사진을 어름어름 다시 넣어버리고 말았다. 안 그릴 건가요, 초상화를? 난 달러의 가치를 남들보다는 좀 더 알고 있어. 아무튼 도와줘서 고마워요. 뭐 또 도와줄 게 있나 서슴지 말고 말해봐. 다시 만나 기뻐요. 정말 내 생각을 했나? 아니요. 그렇지만 오늘부턴 할 것 같아요. 고맙군. 그가 처음으로 활짝 웃었다. 그는 의외로 한쪽 뺨에 보조개를 갖고 있었다. 그 보조개는 그의 남자다움을 조금도 다치게 하지 않은 채 다만 그의 방향무인한 인상을 대번에 누그러뜨리며 와락 안기고 싶을 정도의 친근감을 일으켰다. 나는 그가 걷잡을 수 없이 좋아지고 있었다. 그와 나는 말없이 마주 바라보았다. 장막처럼 덮였던 곤태가 서서히 걷히고 대신 거침없이 기가를 드러낸 녹색의 눈에 나는 깊이 빨려들고 있었다. 내 귓전에 사랑한다고 속삭여주고 싶다. 그의 목소리가 벼랑간 아주 섹시하게 들렸다. 오늘은 러브레터를 안 썼나요? 어쩌면 안 쓸 수도 있을 것 같아. 너 때문에. 나는 가빠오는 숨을 깊은 한숨으로 얼버무렸다. 나는 그의 기가를 통해 나를 보며 내 나름으로 그를 이해하고 있었다. 나는 다음날 문득문득 조를 기다렸다. 드디어 털복숭이 그의 억센 손에 내 작은 손이 아프도록 잡혔다. 나는 환쟁이들 앞이라 그에게 잡힌 손을 조심스럽게 빼냈다. 그러나 내 안에서 꿈틀대기 시작한 어떤 의식으로부터 나를 빼낼 수는 없었다. 어쩌려는 거죠, 나를. 목소리가 갈라져 들렸다. 너와 사랑을 하고 싶다. 나와 더불어 많은 재미난 일을 꾸밀 수 있을 게다. 너를 통해 이 나라까지도 사랑하고 싶다. 그는 내 귓전에 나직이 속삭였다. 그의 기갈 들린 눈에 꿈이 깃들이니 약간 눈이 부셨다. 나는 그가 갖고 온 책을 앞뒤 없이 펄럭펄럭 넘기며 앞뒤 없는 내 생각들을 넘겨갔다. 그와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고 그의 푸른 눈을 보며 음악을 들을 수 있으면 더욱 좋겠다. 난로가에서 그의 어린 날의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을 게다. 내 어린 날의 이야기는 그를 충분히 웃길 것이다. 나는 그의 보조개를 마음껏 즐길 수 있을 게다. 책을 덮자 표지에 요란한 원색의 그림이 눈에 들어왔다. 속옷이 반쯤 어깨에서 흘러내린 여자가 침대에 비스듬히 누워있고 그녀의 발치에 한 남자가 꿇어앉아 머리를 쥐어뜯고 있었다. 나는 책의 제목을 보았다. 의외로 도스토예프스키의 죄와 벌이었다. 나는 도스토예프스키의 작품을 많이 읽진 못했지만 문학 청년이었던 혁이 오빠의 영향으로 무조건 그를 존경했고 죄와 벌의 소냐를 성스러운 여인쯤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그 품이 없는 그림이 심히 못마땅해서 책을 뒤집어 놓았다. 왜 그런 얼굴을 해? 이 그림이 싫어? 이 책에 이런 그림은 너무해요. 아무리 싸구려라고 하지만. 왜 나빠? 이 그림이. 그는 금방 싸울 듯이 덤볐다. 그래도 넌 역시 동방예의지국이군. 잊을 뻔했어. 나는 발칵 화를 냈다. 왜 툭하면 동방예의지국을 쳐들죠? 난 적어도 이 나라를 위해 싸우러 왔어. 어쩌면 이 나라에서 내 생애를 마치게 될지도 몰라. 물론 그렇게 안 되길 바라지만 좀 더 이 나라를 알고 싶어. 특히 이 나라 여자를. 그렇지만 이 나라 여자들이란 얼마나 두터운 터부에 둘러싸여 있는지. 이방인이 뚫을 수 없는 터부를 통틀어 그렇게 불러본 것뿐이야. 잘못됐으면 용서해. 그는 꽤 심각하게 의외의 소리를 했다. 당신은 단지 이방인끼리 서먹서먹한 것을 너무 예민하게 말하는군요. 천만에. 나는 이 나라의 높은 담장, 작은 창 속에 신비에 쌓인 생활이 궁금했어.
나는 너를 통해 그 신비로운 내부를 보고 싶었어. 그렇지만 너는 못할걸. 내가 양가의 처녀라면 너는 나를 절대로 내 집에는 초대 못할걸. 어때? 맞았지? 글쎄요, 그건... 나는 몹시 당황했다. 이 사나이와 우리 집 문을 두드리고 어머니의 마중을 받는 상상을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다. 너와 번화가를 거닐고 쇼핑을 하고 커피숍에서 음악을 들을 수 있을까?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받아들인다면 넌 분명히 양가의 처녀가 아닐걸. 그의 빈정거림은 여기서 끝났다. 다시 흥분하지 않은 채 곤태의 막을 쓴 시선을 졸린 듯이 가느스름이 뜨고 나를 조롱했다. 그와의 만남은 오늘로 끝장이 나고 만 것 같았다. 하지만 난 그 다음 날도 그를 기다렸다. 장사에는 별로 마음이 없어 여러 군복들 사이에서 그를 가려내는 수고를 수없이 되풀이했다. 나는 그가 틀림없이 오리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는 어제 책을 놓고 간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한 번쯤은 다시 만날 수 있는 구실을 갖고 있는 셈이었다. 내가 그 끈적끈적한 양키를 기다리는 조바심은 다 오키도시 때문인 것으로 여겨졌다. 무슨 일을 저지르고 싶은 것도 다 그 때문인 것이다. 그의 따뜻한 시선이 지켜준다면 얼마든지 나는 착할 수도 있는데 그는 그것을 거부하고 자기만의 일을 갖고자 했다. 그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나는 무슨 일이고 저질러 놓고야 말 테다. 나는 아무도 받아줄 리 없는 무분별한 생떼를 쓰고 있었다. 조는 끝내 와주지 않았고 나는 아직도 그가 다시 올 구실이 될 수 있는 책을 서랍 밑 깊숙이 간직하고 퇴근했다. 언니, 나 좀 도와줘. 미숙이 뒤에서 나를 불러세웠다. 뭘? 나하고 대포치 좀 같이 가요. 얘는 새록새록 맹랑한 소리를 하네. 언니도 참, 내가 설마 막걸리 마시자고 할까봐. 빈대떡을 몇 조각 사려고 그래요. 순 녹두 빈대를요. 그게 그렇게 먹고 싶니? 아니요, 엄마가 좋아하시거든요. 요새 그 몹쓸 감기를 앓고 나시더니 통 식사를 못 하셔서 오늘 그거나 좀 사다 드릴까 하고. 그래서 주인 아저씨한테 순 녹두로 돼지고기도 넉넉히 놓고 부치는 집을 알아놨는데 혼자 가긴 좀 무서워서. 그러렴. 마음이 훈훈해지며 그런 김에 그녀와 더불어 나도 빈대떡을 살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어머니도 빈대떡을 좋아했던 것 같다. 명동에 이런 골목이 있었나 싶을 만큼 으슥하고 좁은 뒷길을 미숙이 앞장섰다. 골목은 구수한 냄새와 소음으로 활기를 띠고 있었다. 이 집이야, 바로. 미숙이 유리문도 아닌 볼품없는 널쩍문이 달린 집을 가리켰다. 문은 부드럽게 열리고 문 속은 따뜻한데 박지 않은 전등불이 연기인지 김인지 잔뜩 서려 있어 뿌옇게 흐려 있었다. 아주머니, 따끈한 걸로 주세요. 될 수 있는 대로 방금 지진 것으로요. 미숙이 5조각을 사는 바람에 나도 5조각을 덩달아 샀다. 우리는 쫓기듯이 대포집을 나와서 후유 한숨을 쉬고 마주보고 웃었다. 제법 대단한 경험이나 한 듯이 자랑스럽기까지 했다. 걷는 사이에 빈대떡이 주체 못하게 부담이 됐다. 나는 그것을 산 것을 순전히 미숙이 탓으로 돌리고 짜증스러워했다. 나의 이런 눈치를 알 리 없는 그녀는 외투를 들추더니 빈대떡을 가슴에다 품었다. 얘는 옷에서 냄새나게. 괜찮아요. 빈대떡은 식으면 맛이 없대. 그녀와 헤어지고 나서도 나는 5조각의 빈대떡을 주체 못하고 있었다. 그것은 내 손에서 점점 따끈한 기운을 잃어가고 있었다. 어느 골목에서 드디어 나는 그것을 외투에서 들추고 한술 더 떠서 스웨터까지 축혀 올리고 내이 위에 얹고 스웨터와 외투를 여미고 두 손으로 안았다. 그 계집애 때문에 공연한 걸 사가지고 이 고생이야. 나는 아직도 그것을 산 것을 미숙이 탓으로 돌리고 있었다. 그러나 집이 가까워질수록 나는 엉뚱한 기대를 하고 있었다. 어머니의 뿌연 눈에 어쩌면 감정을 깃들이게 할 수도 있으리라는 바람이었다. 나는 엄마를 야단스럽게 부르며 대문을 덜컹댔다. 가슴이 따뜻했다. 아직도 식지 않은 빈대떡 때문이었다. 나는 한 손으로 어머니의 손을 잡고
한 손으로는 볼록한 가슴을 안고 어느 때보다도 어머니에게 몸을 밀착시켰다. 엄마, 무슨 냄새 안 나요? 맛 좋은 냄새. 알아맞혀 보세요. 나는 호들갑스럽게 코를 벌렁거렸다. 냄새? 그녀는 시들하게 대꾸하고 마른 나뭇가지 같은 손은 결코 마주잡아 오지 않았다. 나는 댓돌에 서고 어머니는 희미한 전등이 매달린 부엌으로 들어갔다. 엄마, 빈대떡. 나는 불쑥 그것을 내밀었다. 식기 전에 잡숴보세요. 식을까봐 가슴에 품고 왔어요. 이번에야말로 설마 어머니의 눈이 무슨 뜻을 지녀오겠지. 기대하며 주시했다. 어머니는 시들하게 받아놓고 습관화된 딴일을 시작했다. 국을 데우고 상에다 수저와 그릇들을 올려놓고. 그녀의 눈은 결코 딴 뜻을 지니지 않았다. 죽지 못해 살고 있을 뿐이라는 완강한 고집 외에는. 나는 빈대떡을 산 것을 후회했다. 가슴에 품고 왔음도. 특히 내가 한 마지막 말, 식을까봐 가슴에 품고 왔어요를 후회했다. 물건이라면 뺏고 싶도록 그 말을 되돌려받고 싶었다. 빈대떡이 얹혔던 가슴이 분노로 타고 있었다. 나는 느닷없이 북쪽 창문을 열어젖혔다. 겨우내 한 번도 연 적이 없는 문이다. 매섭도록 찬바람이 휘몰아쳐 들어왔다. 양키를 데려올 것을. 내일은 조가 오겠지. 그의 팔짱을 끼고 대문을 두드리면 설마 어머니의 눈이 그렇게 뿌옇게만은 열릴 수 없으리라. 별 수 없이 무슨 감정을 지녀오겠지. 그를 이 높은 담장 속 우아한 창 안으로 초대해야지. 설마 그때야 어머니도 놀라겠지. 나는 어머니의 놀라움에 아랑곳 없이 조를 데리고 이 집을 돌아다녀야지. 설마 어머니도 놀라겠지. 아버지가 늘 앉았던 푹신한 의자에도 앉히고 오빠들의 소유물이었던 이것저것들을 만지게 하고 그를 위해 부엌에서 불고기를 구울 테다. 그러나 어머니를 놀라게 할 일은 다음 날에도 일어나지 않았다. 꼭 올 것 같은 조는 좀처럼 와주지 않았다. 마침 화가들의 주급이 나오는 날이어서 나는 오키도 씨 몫의 돈을 맡아 가지고 있었다. 환쟁이들은 그들이 번 돈을 어떻게 적절하게 쪼개 써서 세월의 마디를 무사히 넘길 수 있을까를 의논할 겸 한탄하고들 있었다. 나도 5만 원이 채 안 되는 오키도 씨의 목돈으로 내 나름대로 상상하며 떡국과 설빔을 장만하다가 설빔의 수가 너무 많아 그만 아득해졌다. 그러나 다행인 점은 그것을 쪼개는 일이 결코 나의 일일 수는 없다는 것이다. 나에게 용납된 그 돈의 용도란 단지 오키도 씨를 자연스럽게 찾아갈 수 있는 구실이 될 수도 있다는 것뿐이었다. 나는 연지동으로 향했다. 어머나, 웬일이에요. 이렇게 늦게. 오늘이 죽음날이기에. 저런, 고마워라. 그녀가 내 손을 꼭 잡았다. 나는 뿌리치지 못하고 잡힌 채 시무룩하니 그녀를 조금도 미워하지 못하는 나에게 화내고 있었다. 그렇잖아도 저희한테는 말도 못하고 속으로만 죽음날이거니 하고 돈 생각이 굴뚝 같았다오. 그녀는 내기에다 대고 나직이 속삭였다. 받아오라고 그러시지 그랬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저희는 오랜만에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돈 걱정 같은 걸 시킬 수야. 얼마나 오랜만이라고요. 그녀는 남편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많은 사람들의 축복이라도 받고 싶게 행복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참 그러시겠군요. 그건 그렇고 이 주일에 놓으셨으니 요 다음 주엔 주급도 없을 텐데 어쩌나. 염려해줘서 고마워요. 없으면 없는 대로 살게 되겠죠 뭐. 참 좀 들어왔다가요. 차를 대접하고 싶어요. 그녀는 돈 걱정 따위는 아예 시시한 걱정으로 넘기는 투였다. 그녀는 좀 들떠 있었다. 돈이 생겨서일까? 남편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서일까? 들떠 있는 그녀는 지난번보다 훨씬 젊고 발랄해 보였다. 복장도 전보다는 훨씬 여성적이었다. 흰 동정이 깔끔한 자줏빛 조고리 위에 허름하지만 여자형 스웨터를 걸치고 있었다. 그녀는 확실히 그녀 자신의 용모의 가치를 알고 있었다. 그래서 항상 맑고 깨끗한 흰색으로 떠받들고 있었다. 여보, 미쓰리 학생이 왔어요.
오늘이 죽음 날이라나 봐요. 일부러 갖고 왔군요. 우린 깜빡 잊고 있었는데. 들어와서 몸 좀 녹여가라지 그래. 식구가 몽땅 한 방에 모여 있었다. 무릎엔 막내 아들을 앉히고 신문을 보고 있는 오키도 씨는 무척 수척해 보였다. 내가 들어가니 큰아이들은 조금씩 윗목으로 물러가고 막내만이 자랑스럽게 아버지의 무릎을 점령한 채 아른 채를 해왔다. 사과 안 사왔어. 이런 뻔뻔한 녀석 좀 봐. 오키도 씨가 그놈의 궁둥이를 들썩거려 한 번 치니 온 식구가 다 웃었다. 화기애애한 저녁 한때였다. 나는 조금 웃으며 방안을 휘둘러 보았다.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흔적은 아무데도 없었다. 투박한 찻잔에 생강차가 나왔다. 노릇개한 액체가 따끈하고 알맞게 맵싸하고 단 것이 추위에 맞춤이었다. 그림은 다 그리셨어요. 제일 궁금하던 것을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디 있어요? 좀 봐도 될까요? 무릎에 앉았던 막내가 벌떡 일어나더니 윗방으로 난 문을 열었다. 나는 그제야 오늘 부인이 애들을 윗방으로 보내지 않은 이유를 알았다. 전등이 없는지 있는데도 안 켰는지 윗방은 어둑했고 80호 정도의 캔버스가 벽에 기대어 놓여 있었다. 넓지 않은 방바닥은 온통 빈틈없이 어질러져 있었다. 테레빈유의 냄새가 확 끼쳤다. 나는 캔버스 위에서 하나의 나무를 보았다. 섬뜩한 느낌이었다. 거의 무채색의 불투명한 뿌연 화면에 꽃도 잎도 열매도 없는 참담한 모습의 고목이 서 있었다. 그뿐이었다. 화면 전체가 흑백의 농담으로 마치 모자이크처럼 오돌토돌한 질감을 주는 게 이채로울 뿐 하늘도 땅도 없는 뿌연 혼돈 속에 고목이 괴물처럼 떠돌고 있었다. 심한 가뭄에 말라 죽은 나무. 그렇다면 잔인한 태양의 광선이라도 있어야 할 게 아닌가. 태양이 없는 가뭄. 만일 그런 게 있다면 짙은 안개 속의 가뭄. 무채색의 오톨도톨한 화면이 마치 짙은 안개 같았다. 왜 그런 잔인한 가뭄에 말라 죽은 고목을 나는 그의 캠퍼스에서 보았을까?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꼬마는 잽싸게 문을 닫아버렸다. 향긋한 생강차가 식어갔지만 나는 입맛을 잃었다. 나는 그림을 보는 전문적인 지식은 거의 없지만 그림을 단순하게 사랑하고 즐겨왔다. 어린 시절 학교 교실벽을 장식한 그림에서부터 화랑에 전시된 유명 무명 작가의 그림들, 또 인쇄 잘된 화집의 대가의 그림들을 사랑했다. 나는 그런 그림들에게서 어떤 의미를 읽었다기보다 그냥 그 빛과 빛깔을 즐겼다. 삶의 기쁨이 여러 형태의 풍성한 빛깔로 나타난 그림들을 사랑했다. 이렇게 나의 그림에 대한 눈은 오색 풍선을 동경하는 아이들처럼 포목점 앞에서 아름다운 천을 선망하는 여인처럼 소박하고 단순했다. 내 이런 소박한 감상하는 그의 그림에 적당히 당혹해하고 있었다. 꼬마가 내 무릎으로 옮겨 앉았다. 요 다음엔 사과 사올 거야. 응, 그래. 나는 그에게 1,000원짜리를 2장 쥐어주었다. 그리고 식은 생강차를 남겨놓은 채 일어섰다. 오키도 씨도 부인도 별로 붙들지 않았다. 나는 골목을 빠져나왔다. 안개인지 매연인지 모를 불투명한 공간에서 죽어간 나무둥치를 생각하고 있었다. 그 그림은 틀림없이 그 회색 휘장 때문일 게다. 뿌옇게 그의 시선을 가로막은 휘장 때문일 게다. 아니, 어쩌면 환쟁이들 때문일지도 모른다. 궁상맞고 수다스러운 속물들을 견디기가 얼마나 괴로웠을까. 어쩌면 전쟁 때문인 것도 같다. 살벌한 거리의 회색의 건물들과 총로 같은 가로수 때문인 것도 같다. 그 모든 것 때문일 것도 같다. 그 모든 것이 그로 하여금 심한 기가를 앓게 했을지도. 그도 역시 기가를 앓고 있음이 분명하다. 녹색눈의 지아이가 앓고 있는 기가라고는 또 다른 기가를. 나는 지아이의 기가를 도울 수는 있어도 오키도 씨의 기가를 도울 수는 도저히 없음을 서글프게 깨닫는다. 13. 하이, 베이비. 오랜만에 나타난 조였다. 나는 그를 몹시 기다린 적도 있었는데
그를 보자 별로 반갑지도 싫지도 않았다. 나는 서랍에서 조의 책을 꺼내서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그에게 내밀었다. 그가 다만 책을 찾으러 왔을 뿐이라고 그와 나에게 다짐하는 셈이었다. 보고 싶었어. 조의 깊은 눈이 내 몸을 지그시 쳐다봤다. 나는 황급히 눈을 내리깔았다. 그를 못 보는 동안 잊고 있던 그의 이끌림이 욱신욱신 되살아났다. 나도요. 나는 나도 모르게 복잡한 표정으로 그에게 속삭이며 내 속삭임이 내 목소리 같지 않게 쉬어 있음에 수치감을 느꼈다. 만약 그가 원하기만 했다면 그와 더불어 무슨 일이고 저지르게 되리라는 예감이, 아니 확신이 들었다. 나는 망가진 나를 상상하는 게 조금도 두렵거나 불쌍하지 않았다. 내가 망가진데도 그것은 내 탓이 아니니까. 내가 망가지는 건 조금도 중요하지 않았다. 다만 내 탓이 아니라는 사실만이 중요하고 그 사실을 누구에게나 외쳐주고 싶었다. 오키도시 때문이라는, 그가 내 곁에 좀 더 가까이 있었더라면 절대로 그런 일은 안 일어났을 거라는 변명만이 더없이 소중했다. 너를 여기 말고 어디 딴 곳에서 만날 수 없을까? 우리 집으로 초대할까요? 그는 잠깐 생각에 잠기는 듯 하더니 말을 이었다. 그만두겠어. 너에게 초대되는 걸. 왜요? 당신은 그걸 원했을 텐데. 너의 집 대문은 좀처럼 쉽사리 열리면 안 돼. 그래야만 나에게 너는 양갓집 처녀일 수 있는 거야. 너를 함부로 생각하긴 싫어. 까다롭군요. 나는 그가 뭘 바라는지 알 수 없어서 살피듯이 그를 바라봤다. 아름답지만 여전히 기갈 들린 눈. 나는 까닭없이 으스스한 한기를 느끼며 오키도시가 그리고 있는 고목을 생각했다. 펜과 종이를 좀 주겠어. 그는 방위표를 그리고 도로를 그리고 하더니 나에게 설명을 하기 시작했다. 그는 회연동 뒷길에 어떤 호텔의 위치를 나에게 가르치려는 눈치였다. 경소 호텔이라고. 큰 건물이라고 생각하면 못 찾아. 정원이 좀 널찍한 일본식 건물이야. 7호실. 내가 예약한 방이야. 너는 곧장 들어오면 되는 거야. 열쇠고 뭐고 소용없어. 내가 먼저 가 있을 테니까 꼭 오겠지. 자신만만이로군요. 그럼 내가 배꼽이 있는 한 자신이 있다. 후후. 나는 입을 크게 벌리고 높게 들뜬 소리를 냈다. 그도 덩달아 웃었다. 얇고 크고 비정해 보이는 입이 활짝 벌어지며 한쪽 볼에 보조개가 깊게 팼다. 나는 내 육신에서 어쩔 수 없이 배꼽을 느꼈다. 어때? 배꼽은 있겠지. 글쎄요. 있는가 없는가 미리 확인을 해봐야겠군요. 있으면 치료실을 찾고 없으면 그만두겠어요. 당신에게 헛수고를 시키고 싶지 않으니까요. 있을걸. 우리는 또 같이 웃었다. 점점 나는 내 몸에서 배꼽이 확대되어 가는 기분이었다. 나는 비뚤비뚤한 약도를 잘 접어서 백 속에 간직했다. 폐점 후 나는 2층 휴게실에서 정성 들여 양치질을 하고 청소부 아줌마들이 내미는 껌까지 받아서 입 구석구석을 굴렸다. 경소 호텔은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상록수에 가린 커다란 일본식 주택은 철문 위에 경소 호텔이란 붉은 네온 사인만 없다면 여느 주택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 철문은 활짝 열린 채였다. 현관까지 곧장 디딤돌이 놓여있고 정원은 불빛 없이 어두운데 상록수들은 눈을 희끗희끗 달고 있었다. 나는 아무도 만나지 않고 곧장 치료실을 찾을 수 있었다. 치료실 앞에서 잠시 머뭇거렸다. 7이란 싫지 않은 숫자라는 생각 외에는 망설임 같은 건 전혀 없었다. 순 일본식 집인데도 조의 말과는 달리 복도로 난 방의 문이 여닫이로 개조되어 있었다. 열쇠 없이도 문은 부드럽게 열렸다. 조가 창틀에 걸터 앉아 두툼한 책을 읽고 있었다. 나도 창틀에 가 나란히 앉았다. 다다미를 연화문 장이나 깐 넓은 방. 꽃병에는 청솔가지에 노란 국화가 곁들여 꽂혀 있고 분홍빛 시트를 씌운 더블베드가 놓여 있었다. 다다미방의 침대라는 어색한 배치가 나에게는 왠지 불안했다. 더군다나 분홍빛 침대 시트는 천박하게 보여서 마음에 걸렸다. 밖이 추워. 그는 능숙하게 내 외투를 벗겨 옷걸이에 걸며 물었다.
나는 고개만 좀 흔들어 보이고 그가 읽던 갈색의 두꺼운 책을 넘겼다. 소설책인가요? 역사책 같은 거야. 재미있겠군요. 이야기해주지 않겠어요? 너에게 그런 것보다 더 재밌는 걸 가르쳐주고파. 조는 내 목을 따뜻하게 감싼 스웨터의 깃을 젖히고 말했다. 너를 사랑해. 그의 턱수염이 목덜미를 찌르고 매력적인 목소리가 귓가를 스쳤다. 스웨터 깃과 앞단추가 허술하게 열렸다. 나는 다시 여미지를 못했다. 불을 끌까 봐요. 초조한 나머지 나는 그에게 그런 제안을 했다. 까만 스위치를 눌러 불을 껐다. 새까만 어둠이 뒤덮었다. 그의 숨결이 한층 거세게 들렸다. 갑자기 몸이 오그라드는 것 같아 견딜 수 없었다. 불을 켜요, 불을. 그는 투덜거리며 다시 스위치를 올렸다. 진홍빛 갓 속에 진홍빛 꼬마 전구가 켜졌다. 나는 조의 얼굴을 찾기 전에 핏빛으로 물들어 보이는 침대 시트를 보았다. 핏빛 시트. 오, 핏빛 시트. 내 기억은 터진 봇물처럼 시간을 다름질쳐 거슬러 올라갔다. 노란 은행잎. 거침없이 땅으로 떨어지던 노란 은행잎. 눈부시게 슬프도록 아름답던 그 노란빛들도 마침내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는 내 기억의 흐름을 막지는 못했다. 나는 잊을 줄 알았던, 아니 교묘하게 피하던 어떤 기억과 정면으로 부딪혔다. 막다른 골목으로 쫓긴 도망자처럼 체념하고 나는 그 기억을 맞아들였다. 어머니가 정성 들여 다듬이질한 새하얀 호청을 붉게 물들인 처참한 핏빛과 무참히 찢겨진 젊은 육체를. 얼마만큼 육체가 참담해지면 그 앳된 나이에 그 영혼이 그 육체를 떠나지 않을 수 없나. 그 최후를 보여주는 끔찍한 육신과 그 육신이 한꺼번에 쏟아놓은 아직도 뜨거운 선홍의 핏빛을 나는 본 것이다. 나는 내 목청이 낼 수 있는 한껏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고 침대에서 다다미 바닥으로 굴러 떨어졌다. 왜 그래? 의외의 사태에 기겁을 한 조가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며 가까이 오려 했다. 나는 다시 이 건물 구석구석까지 흔들릴 만큼 찢어지는 듯한 비명을 질렀다. 나는 방금 내가 느끼고 있는 위기를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가 없었다. 왜 그래? 미쳤어.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홀금홀금 옷을 주워 입었다. 미쳐도 좋고 아무래도 좋았다. 겁내지 마. 내가 옷을 다 걸치자 그는 외투를 꺼내 입혀주려 하였으나 나는 질겁하며 가까이 오지 말고 던지라고 찢어질 듯 소리를 질렀다. 그는 내가 알아들을 수 없는 욕짓거리를 짓거리고는 외투를 던졌다. 나는 외투를 집어들고 문을 밀었다. 밖에는 근심스러운 듯이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나는 그들이 나에게 무엇을 물을 틈을 주지 않고 몸을 날려 복도를 지나 현관에서 재빨리 구두를 신고 긴 정원을 지났다. 철문을 지나 비탈길을 다름질 쳤다. 돌아다 보니 경소호텔이란 네온 사인이 선명했다. 나는 다시 뛰었다. 큰 거리로 나와서 다시 돌아다 보았다. 아무도 쫓아오지 않고 붉은 네온 사인도 보이지 않았다. 피곤이 한꺼번에 몰려오고 비로소 찬 밤바람을 느꼈다. 나는 팔을 꿰기가 귀찮아서 그대로 어깨에 외투를 걸치고 가로수를 껴안았다. 가로수의 거친 피부에 뺨을 비비며 안도의 눈물을 주룩주룩 흘렸다. 머리가 한결 개운해지며 좀 더 선명하게 잊었던 날들이 되살아났다. 14. 아버지의 죽음이 그다지 슬픈 일로 떠오르지 않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나는 아버지의 사랑을 거의 독차지하다시피 했고 아버지의 죽음은 갑자기 왔는데도 그의 죽음보다는 그 무렵 겪은 대학 입시의 낙방이 한층 더 충격적인 것으로 기억된다. 물론 한 지방 가장의 죽음과 한 계집애의 대학 낙방 따위를 비할 바가 아니지만 아버지의 죽음은 오빠들과 더불어 겪을 수 있었고 대학 낙방은 나만의 일이었기에 그렇게 기억되는지도 모를 일이다. 아무튼 절에서 제사를 지낼 당시에도 결코 침울한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 같다. 우기 오빠도 혁이 오빠도 한껏 실컷 몸부림쳐 울고는 빠르게 슬픔에서 회복되어 갔다. 법당들에는 금잔하며 채송화, 복숭아가 한창이었다.
난데없는 포성이 은은히 들렸다. 어머니의 표정은 조용하면서도 침범할 수 없이 엄숙했다. 포성이 또 은은히 들렸다. 그러나 법당 안팎은 아득한 옛날처럼 고즈넉했다. 금자나의 탐스러운 꽃송이가 부옇게 흐려 보이고 콧등이 시큰한 것은 새삼스럽게 아버지의 죽음이 슬퍼서인 것 같지는 않았다. 회신곡이 슬프디 슬퍼서 이승의 목소리가 너무도 앳되고 낭랑해서 가슴이 아팠다. 어머니도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다. 비통한 모습으로 내내 묵묵히 서 있던 오빠들도 손수건을 꺼내 눈을 눌렀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올 때는 즐거웠다. 오빠들은 흔히 하던 유쾌한 농담은 물론 삼가는 중이었지만 상복을 벗고 신사복으로 갈아입어 다 자란 준수한 청년임을 뽐내며 아직도 좀 멍하니 슬픔에 잠긴 어머니를 양쪽에서 정성껏 부축하고 있었다. 어머니는 그런 부축에 흡족하지 않으신 듯했다. 조금만 더 사시지. 며느리 볼일, 사이 볼일 온통 경사만 남겨놓고. 욕심도 지지리도 없는 양반아. 어머니는 대청마루에서 49제 음식을 접시에 나눠 담으며 말했다. 어머니, 이제 아버지 생각은 그만하시고 어머니나 오래 사세요. 아버지 목까지 오래오래 사셔야 해요. 우기 오빠가 어머니 무릎을 흔들며 어리광 부리듯이 말했다. 그래요, 어머니. 며느리만 보시겠어요. 손자 며느리는 못 보시려고요. 이렇게 젊으신데 오래오래 사세요. 혁이 오빠가 어머니 뺨에 자기 뺨을 댔다. 에이, 징그럽다. 다 큰 녀석이. 어머니가 처음으로 활짝 웃었다. 고운 얼굴이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는 기름을 바르지 않아 약간 잔머리가 일어서 보이나 그래도 자연의 윤기를 지닌 검은 머리가 곱게 빗겨져 있고 윤곽이 고운 얼굴과 아름다운 치아도 여전했다. 나는 어머니가 너무도 좋았다. 그러나 내가 하고픈 이야기를 오빠들이 다 해버리고 어리광까지 피워댔으니 나는 다시 되풀이하기도 쑥스러워 가만히 있었다. 좀 쓸쓸했다. 늘 아버지는 내 차지였고 어머니는 오빠들 차지였는데 아버지가 안 계신 지금 나는 어머니를 오빠들로부터 나누어 갖고 싶었으나 오빠들은 그런 내 눈치에 너무 무심했다. 포성이 또 들렸다. 조금 또렷이 들리고 또 들렸다. 멀리지만 콩 볶듯이 계속해 들리기도 했다. 그러나 아무도 불안해하지는 않았다. 200평 가까운 대지에 들어앉은 오래되고 운치 있는 집은 법당 속보다 더 고즈넉했다. 뒷뜰에서는 두 번째 핀 사철 장미가 한 잎 두 잎 지고 있었다. 다음 날은 좀 달랐다. 포성이 너무도 가까이에서 들리고 큰 길에는 피난민이 넘친다 했다. 그러나 우리 집은 큰 길에서 너무도 깊숙이 있어서 피난민을 실제로 보지는 못했다. 큰아버지가 몇 번 다녀가고 오빠의 친구들이 부산이 오갔다. 황혼 무렵이 되자 큰아버지의 얼굴빛이 좀 더 나빠지고 어머니와 오래도록 무엇인가 이야기를 나누는 눈치였다. 아들들만 피난을 보내기로 합의가 된 모양이다. 작은 집, 큰 집 아들들이라야 모두 4명인데 큰집 진이 오빠는 국군 장교였으니 집에 있을 리 없다. 실은 그 때문에 큰 집에서는 더 경황이 없고 초조해 보였다. 찹쌀로 미숫가루를 만들고 김밥을 싸고 마른 반찬을 챙기고 어머니는 분주했다. 나도 어머니를 도와 오빠들의 내복을 챙기고 배낭을 꼬맸다. 커다란 피난짐이 3개 만들어진 것은 꽤 어두워진 뒤였다. 오빠들은 아직도 전쟁을 실감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았다. 등산이라도 떠나는 듯이 좀 떠들썩하게 집을 나섰다. 어두운데도 불안하고 궁금해서 밖에 나와 서 있는 동네 어른들에게까지 여유 있는 농담을 섞어 인사를 하고 골목어기 구멍가게에서 군것질거리를 사서 피난짐에 추가하는 등 철없이 굴며 떠났다. 결국은 이렇게 광고하듯이 여러 사람들에게 보이고 떠난 게 훗날 여러모로 도움이 되었다. 그들은 다음날 새벽에 돌아왔기 때문이다. 그들은 전날 밤 너무 여러 친구 집에 들러서 인사도 하고 같이 갈 친구들과 만나느라고 그만 한강을 못 건너고 만 것이다. 다행히 돌아올 때는 아무의 눈에도 안 띄게 살짝 돌아왔다. 결국 이웃간의 오빠들은 피난을 간 것으로 돼버리고 말았다.
같이 피난 떠났던 큰집 미니 오빠도 자기 집으로 가고 오빠들만 답답하게 숨어 지내는 생활이 시작되었다. 우리는 충분한 식량과 넉넉한 밑반찬을 갖고 있었다. 우리 집은 터가 넓었을 뿐 이웃에 새로 들어선 문화주택에 비한다면 보잘것없는 옛날 집이었다. 이웃 간에는 인심 좋은 착한 이웃으로 통했고 우리의 생활은 거리에서부터 너무도 깊이 숨어 있었다. 물론 느닷없이 들이닥치는 공산당 간부들의 눈에서 오빠들을 보호하기 위해 감쪽같이 숨을 곳을 마련해 놓고 있었다. 참마루 윗천장은 다락하고는 분리되어 있으면서 천장이 베니어판이 아닌 든든한 판자로 되어 있어서 어머니와 나는 판자의 한쪽을 뜯어내어 그 위에 감쪽같이 훌륭한 방을 꾸몄다. 라디오와 기타와 전기 스탠드에 책까지 비치되었는데도 그들은 거기에 푹 배겨 있지를 못했다. 그들은 하루에도 몇 번이고 천장을 오르내렸다. 전쟁이 났대서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그들의 버릇에 신통한 변화가 생길 리 없었다. 신나는 뉴스를 들었다고 어머니에게 보고하러 군것질거리를 찾아서 담배를 피우러 찬발에 발을 담그러 그들은 분주히 오르내렸고 그들의 발랄한 젊음은 그만한 운동을 안 하고는 못 배겼다. 에그, 그만 올라가거라. 반장 올라. 어머니는 또한 매일 드나들다시피 하는 인민반장을 가장 두려워했다. 남자 신발은 모조리 치우고 하다못해 빨래까지도 남자들 것은 방구석에서 말리는 등 한시도 마음을 못 놓는 곳도 다 인민반장 때문이었다. 모든 것이 감쪽같이 잘 돼갔다. 게다가 세상도 잘 돼가는 모양이었다. 오빠들은 자기들이 자유로워질 날이 멀지 않았다고 벌써부터 설레고 있었다. 그런 어느 날 밤 우리는 통 소식을 모르던 큰아버지와 미니 오빠의 방문을 받았다. 그들은 몰라보게 야위고 차림새는 영락없는 거지였다. 시골 처가로 전전하다가 세상이 험악해지니 거기도 만만찮아 여자들만 남겨놓고 이리로 온 모양이었다. 군인가족, 이것이 그들이 아무데도 발붙일 곳 없는 죄명이었다. 그들은 어머니가 급히 지은 보리가 듬성듬성 섞인 밥을 한 그릇씩 개눈 감추듯 비웠다. 입이 까다롭고 도도하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들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흉흉한 세상을 피부로 느꼈다. 얼마나 무고한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고 죽어간 날을, 얼마나 혹독한 굶주림들을 겪고 있나를 알았다. 그날 밤 그들을 한 집에 재우며 나는 몹시 불안해했다. 나는 웬일인지 그 불안을 아무에게도 내색 안 했다. 포성이 너무 크고 가까웠다. 전쟁이 다가오고 있었다. 해가 뜨니 더욱 불안했다. 여태껏 우리 식구만 유독 편안함과 복을 누렸다는 게 마음에 걸려서 견딜 수 없었다. 어쩌다가 액신의 눈이 우리를 비껴갔을 뿐 매도 먼저 맞는 놈이 낫다고 더 무서운 보복이 대기하고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포성이 더욱 가깝고 오빠들은 신이 나서 싱글벙글 연방 천장과 부엌 사이를 오르내렸다. 나는 그런 그들이 나보다 훨씬 손아래의 철부지로 느껴졌다. 아무래도 심술궂은 액신의 눈에 뜰 것 같았다. 나는 그들을 좀 더 깊숙한 곳에 은밀히 감추고 싶었다. 얘야, 큰아버님과 미니 잠자리는 어디다 마련하면 좋겠니? 글쎄요, 참마루 위는 너무 좁고 식량도 몇 군데로 나누어 감추지 않니? 혹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함께 몽땅 당하게 할 수야 없지 않니? 나는 이리저리 또 하나의 은신처를 궁리하며 교활하게도 좀 더 안전한 곳을 우기나 혁이 오빠의 거처로 삼으리라 마음먹었다. 행랑채의 벽장이 어떻겠어요? 너무 외져서. 그렇지만 여태껏 아무도 행랑채를 열어본 사람은 없었잖아. 아무도 그쪽은 거들떠도 안 보던데. 원체 오래 비워두고 또 너무 낡아서. 그러니 좀 좋아요. 그렇게 해요. 글쎄다. 어머니도 솔깃해했다. 첩첩이 닫힌 행랑채는 내가 철들고도 한 번도 열어놓거나 치우는 것을 본 적이 없다. 회색으로 변한 창호지가 찢겨진 채 너덜너덜 매달린 덧문은 굳게 닫힌 채 특별히 잠긴 것도 아니지만 또 특별히 열어볼 까닭도 없었다. 오빠들을 그리로 보내요. 왜? 거기가 더 안전할 것 같아요. 원 애도.
어머니는 좀 흠칫하며 민망해하더니 슬쩍 넘기는 눈치였다. 입안에 좀 더 자기에게 가까운 육친을 한층 소중하게 꼽으려는 것은 아주 당연했다. 나는 행랑채의 벽장을 치우기 시작했다. 거미줄을 걷어버리고 먼지를 털고 쓸고 걸레질을 하고 돗자리를 깔았다. 청결을 좋아하는 어머니를 미리 윽박질렀다. 그래도 어머니는 반짝반짝하도록 다듬이질한 호청을 온통 돗자리 위에 깔고 요를 깔았다. 오빠들은 순순히 이사를 했다. 나는 이삿짐을 날랐다. 우리가 그리로 갈 걸 그랬죠. 괜히 부산만 떨게 해서. 큰아버지가 미안해했다. 아이고, 아주버님을 어떻게 그 구질구질한 행랑방에 모실 수가. 어머니는 능청맞도록 천연스러웠다. 먼저 껑충 뛰어 올라간 우기 오빠가 불쑥 이런 말을 했다. 잘 꾸며놨는데 꼭 관속 같구나. 어머머, 오빠도 사이스럽게 시리. 나는 느닷없이 가슴이 두방망이 질치듯이 두근대기 시작했다. 너도 계집애라 별 수 없구나. 벌써 사이를 쳐드는 걸 보니. 그들이 벌렁 누우니 벽장 속이 꽉 찼다. 너무 좁잖아. 좀 더 넓은 데로 할 걸. 괜찮으니 이사는 이것을 마지막으로 해두자. 포소리가 가까이 들리다 못해 이제는 막 머리 위를 날기 시작했다. 포탄과 공기가 스치는 소리가 날카롭게 신경을 건드렸다. 견디기 힘든 소리였다. 쎄앵 하는 소리가 길게 어미를 끌다가는 반드시 우르르쾅 하는 파괴음으로 끝을 막았다. 달이 처절하도록 밝은 밤, 폭격은 밤낮 없이 계속되고 마침내 지상의 불꽃이 하늘까지 붉게 물들였다. 그때였다. 우리 모녀는 외마디 소리를 지르며 서로 얼싸안았다. 방바닥이 크게 들썩이며 귀가 먹먹했다. 그러나 귀가 먹먹한 것은 어떤 큰 음향의 여운일 뿐 최초의 큰 폭음은 너무도 커서 기억조차 할 수 없었다. 다만 그 폭음의 여운들이 우리 집 기둥을 흔들고 분합과 들창의 유리들을 와장창 박살내는 소리만을 들을 수 있었다. 우리 집 어느 곳에 폭탄이나 포탄이 명중했으리라고 어렴풋이 느끼며 나는 눈을 감은 채 우선 내 팔다리를 움직여보고 어머니의 얼굴을 더듬었다. 어머니는 내 손길을 뿌리치고 악을 쓰며 일어났다. 어디냐, 어디냐. 어머니가 미친 듯이 뛰어나갔다. 아직도 멍멍한 귀에 어머니의 맨발이 마루에 흩어진 유리 조각을 밟는 소리가 소름 끼치게 들렸다. 나는 벌떡 일어나 앉은 채 어머니가 뿌연 흙먼지와 푸른 달빛 속을 손살같이 가로질러 중문을 박차고 나가는 모습을 멍하니 보고만 있었다. 뒤미쳐 곧 비단을 찢는 듯한 처절한 비명이 길게 들리고 주위가 고요해졌다. 실제로는 그동안이라고 전쟁의 소음이 우리를 위해 멎었을 리 없겠지만 내 기억으로는 어머니의 비명과 큰아버지가 참마루 천장에서 겁에 질린 얼굴로 내려오기까지의 시간처럼 길고도 처절한 고요를 다시 생각해낼 수는 없다. 경아야, 경아 개 있니? 큰아버지가 안방을 기웃댔다. 네. 나는 간신히 혀를 아물며 소리를 냈다. 넌 살았구나. 그럼 행랑채인가? 행랑채. 나는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면서 아까 어머니처럼 맨발로 마루와 댓돌에 흩어진 유리 조각을 마구 밟으며 마당을 가로질러 행랑으로 내달았다. 방바닥에 쌓인 흙덩이와 아스러진 기와장 위에 어머니가 길게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고 나는 횡하니 뚫린 지붕의 커다란 구멍으로 마구 쏟아져 들어오는 달빛으로 믿기 힘든 처참한 광경을 뚜렷이 보았다. 검붉게 물든 호청, 군데군데 고여있는 검붉은 선열, 여기저기 흩어진 고깃덩이들. 어느 부분은 아직도 삶에 집착하는지 꿈틀꿈틀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다. 그 싱싱한 젊음들이 어쩌면 저렇게 순식간에 무참히 해체될 수 있을까? 나는 악을 쓰려 했으나 목이 콱 막혀 아무런 소리도 내지 못하고 꿈틀대기만 할 뿐이었다. 갑자기 발이 휘청거렸다. 휘청거리는 발에 붉은 호청이 감긴다 싶더니 다시 내 시야를 온통 붉은 호청이 뒤덮었다. 나는 붉은 호청에 걸려 붉은 호청으로 온몸을 감은 채 방바닥에 뒹굴며 정신을 잃었다.
나는 깨끗하고 푹신한 침대에 동화 속의 공주처럼 누워 있었다. 나는 아마 좀 아픈가 보다. 어떤 꾀병을 앓고 있을지도 모른다. 아무래도 뚜렷이 아픈 곳이 없으니 말이다. 그래도 나는 큰아버지, 큰어머니, 또 사촌 언니 오빠들로부터 중환자 취급을 받으며 극진한 보살핌을 받고 있었다. 그들은 번갈아가며 자꾸 만난 것을 나에게 먹이려 들었고 마리는 시 같은 것도 읽어주고 방에는 향기 짙은 꽃이 꽂혔다. 그러니 나는 병일 수밖에 없지 않은가. 나는 모든 곳이 편안했다. 그렇다고 큰댁 2층 마리의 아담한 침대에 여러 날 누워서 사과즙과 우유와 반쯤 익힌 계란을 받아 먹는 일을 그만둘 기력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나는 매일 침대에서 세수와 양치질을 하고 거울을 보았다. 수척한 얼굴에 좀처럼 화색이 돌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스디슨 한약도 받아 먹었다. 이 집 어딘가에 어머니도 앓고 있음을 나는 알고 있었다. 나는 세상이 바뀐 것도 알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어머니와 내가 왜 빨리 건강해지지 못하는지도 알고 있었다. 그것은 셀비어 때문인 것이다. 큰댁에 과히 넓지 않은 아담한 정원은 여름 동안 많이 황폐했으나 한쪽 구석에 셀비어만은 기승스럽게 자라 선홍빛 꽃이 활짝 피어 있었다. 나는 셀비어를 좋아했다. 너무 애처롭거나 가엾거나 연약하지 않은 그 건전함을, 줄기찬 선홍빛 생명력이 허약한 나에게는 엄숙하게조차 느껴졌다. 나는 물끄러미 창밖의 셀비어를 바라보다가 맥없이 낮잠에 빠지곤 했다. 그리고 나는 불띠붉은 호청을 꿈꿨다. 피 묻은 호청에 희감기는 악몽은 매일 낮 계속되고 잠 못 이루는 밤이 뒤따랐다. 집으로 가고 싶었다. 나는 꼭 선홍빛 셀비어 때문에 그런 꿈을 꾸고 그런 악몽이 차츰 나를 좀먹는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어느 방에 누워서 저 선홍빛을 봐야 하는 걸까? 가엾은 어머니. 어머니가 저런 걸 봐야 하다니. 아무도 모를 게다. 어머니가 저런 걸 봐서는 안 되는 까닭을. 가엾은 나의 엄마. 나는 어머니에 대한 연민과 사랑으로 몰래 흐느껴 울었다. 나는 제일 내 곁에 많이 있는 마리에게 부탁했다. 집으로 가게 해주렴.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집으로 가고 싶었다. 언니도 이런 몸으로 어떻게. 몸이 불편할수록 제 집이 좋은 법이란다. 그녀는 친절하고 다정했기 때문에 여러 번 거듭해서 그녀를 졸랐다. 기온은 상쾌하고 하늘은 노푸르고 마당의 셀비어는 허구한 날을 지칠 줄을 모르고 불띠 붉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어머니와 나는 지니 오빠의 찌푸차에 실렸다. 큰어머니가 어머니를 부축하고 마리가 나를 부축했다. 나는 비로소 틀니를 빼놓은 어머니를 보았다. 어머니는 내가 아는 어머니보다 20년은 더 늙어 보였고 아주 낯선 뿌연 눈을 멍하니 뜨고 있었다. 나는 눈물이 나려는 것을 억지로 참느라 눈을 숨벅대며 시선을 아무데도 고정시키지 못한 채 두리번거렸다. 차창 밖의 거리는 활기에 넘쳐 있었다. 나는 그것이 어떤 먼 나라의 거리처럼 신기했다. 더욱 신기한 것은 건강하고 활기찬 젊은이들이 얼마든지 눈에 띄는 것이었다. 나는 어머니가 그런 광경을 봐야 하는 게 셀비어를 봐야 하는 것만큼이나 견딜 수 없었다. 낯익은 가게 모퉁이를 지나 우리 집이 보이는 골목으로 차가 꺾였다. 나는 우리 집을 보았다. 한쪽 지붕이 날아간 우리 집을. 나는 악을 쓰려 했으나 악이 써지지를 않았다. 입술을 떨며 마리의 치마폭에 얼굴을 묻었다. 눈을 꽉 감고도 모자라 검은 스커트에 얼굴을 파묻었는데도 내 시야에는 선홍빛이 넘쳤다. 처음에 그것은 큰댁 마당의 셀비어였다. 녹색의 잎도 푸른 하늘도 안 가진 그냥 선홍빛이 흐드러지게 만발한 셀비어였다. 나는 그 선홍빛이 역겨워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고개를 저을수록 그 선홍빛은 점점 진홍으로 변하고 그 진홍은 점점 끈적한 액체로 번졌다. 안 돼, 안 돼. 나는 고개를 계속 흔들며 중얼댔다. 언니, 가엾은 언니. 마리가 울먹이며 내 등을 쓸었다.
지프가 먹고 우리는 그리운 집의 낡은 대문과 또 중문을 지나 앞마당과 화강암 대도를 지났다. 안채만은 말끔히 치워져 있었다. 분합에는 두꺼운 물결 무늬의 새 유리가 끼워져 있었다. 어머니는 안방에 눕고 나는 건너방에 누웠다. 큰 댁에서 심부름하는 아이가 오고 큰어머니도 매일 다녀갔다. 내가 빨리 나아야 하느니라. 너의 어머니 생각을 해서라도. 큰어머니는 매일 그날이 그날인 어머니보다도 나를 더 열심히 보살펴 주었다. 어서 기운을 좀 차려라. 너까지 어떻게 돼봐라. 너의 어머니 신세가 뭐가 되나. 이런 말만 곁들이면 쓴 한약도 꿀꺽꿀꺽 잘 마셨다. 그래도 경아가 무사했기에 천만다행이지. 어쩔 뻔했노. 그렇지, 참 어쩔 뻔했노. 가엾은 엄마를. 나는 새삼 내가 소중해서 열심히 나를 보살폈다. 나는 점점 빠르게 좋아져 갔다. 사과즙 대신 알이 단단한 사과를 껍질째 먹을 수 있게 되고 비릿한 우유보다는 밥이 좋아졌다. 한옥의 높은 창은 푸른 하늘만을 안겨줄 뿐 아무런 풍경도 주지 않았고 미닫이를 열면 앞마당의 장독과 사슴과 소나무와 불로초가 그려진 담벼락이 보였다. 나는 점점 어머니 시중까지도 들게 되었다. 어머니는 변함없는 뿌연 혼미 상태에 있었다. 깨어있을 때도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분간 못할 뿌연 눈을 뜨고 있다 뿐 어떤 감정을 읽어낼 수는 없었다. 가엾은 엄마. 나는 점점 건강해지며 점점 정성을 다해 어머니를 간호했다. 국리를 다해 영양 있는 미음을 끓여드리기도 하고 허옇게 센 머리를 곱게 빗기기도 하고 옷도 자주 갈아입혔다. 어머니는 이런 일을 착한 아이처럼 순순히 받아들였다. 이런 나를 큰어머니는 퍽이나 측은해했다. 쯧쯧. 경아가 철부진 줄 알았더니 그 끔찍한 일로 단박에 어른이 돼버리고 말았구나. 그래야지. 너의 어머니는 이제 너 하나뿐이구나. 많이 효도를 해야지. 행여 이 다음에라도 섭섭하게 해드리면 못 쓴다. 까닭 모를 신열과 혼수 상태가 며칠씩 계속될 때도 있었다. 그럴 때는 굳게 닫힌 입술이 숭늉도 거부했다. 나는 급히 큰댁에 연락하고 큰아버지가 보낸 의사가 묵묵히 주사를 놔주고 가면 나는 그 병상에서 밤을 새웠다. 그런 밤은 몹시 근심스러우면서도 한편 흡족했다. 나는 아직도 부드러운 어머니의 손을 마음껏 어루만질 수도 있었고 하고 싶은 이야기를 도란도란 속삭일 수도 있었으니까. 나는 실상 깨어있는 어머니를 두려워했다. 그 뿌연 눈을 보면 내 모든 것이 위축됐다. 어머니에 대한 애정도, 나 자신에 대한 꿈도. 가엾은 엄마. 나는 어머니의 까칠한 손이 꼭 알맞게 말랑말랑해질 때까지 정성껏 어루만지며 그녀의 사랑과 나의 미래의 꿈을 마음껏 누렸다. 가엾은 나의 엄마. 엄마가 그런 걸 보셨다니. 어쩌면 엄마가 그런 걸 보실 수 있을 줄이야. 그렇지만 엄마, 저를 위해서라도 오래오래 사셔야 돼요. 이렇게 제가 엄마의 딸이 있잖아요. 제가 엄마를 행복하게 해드리겠어요. 오빠들 목까지 효도를 하고 말고요. 가엾은 나의 엄마. 빨리빨리 나으셔야 돼요. 나는 어머니의 손을 내 손 사이에 받들고 기도드리듯이 경건하게 어머니가 빨리 낫기를 빌었다. 어머니가 벼랑간 눈을 크게 떴다. 처음에는 눈이 부신 듯이 가늘게, 그러다가 점점 크게 열리며 내 눈과 마주쳤다. 엄마, 나예요, 경아. 나는 벅찬 탄성을 질렀다. 참으로 오랜만에 어머니의 눈에 뿌연 안개가 걷히고 어떤 감정이 담겼다. 나는 내 시선을 조금이라도 어머니로부터 빗기면 모처럼 돌아온 어머니의 영혼이 다시 훌쩍 떠나버릴 것 같아 열심히 어머니와 눈을 맞추었다. 그러나 빛나던 어머니의 눈이 점점 귀찮다는 듯이 개슴츠레 감겼다. 어머니는 나에게 잡혔던 손까지 슬그머니 빼내고 부스스 돌아 눕더니 휴 하고 긴 한숨을 쉬고는 혼잣말을 했다. 어쩌면 하늘도 무심하시지. 아들들은 몽땅 잡아가시고 계집에만 남겨놓으셨노. 나는 비실비실 일어섰다. 간신히 안방 미닫이를 열고 대청으로 나왔다. 시야가 뿌옇게 흐려 보였다.
나는 그 뿌연 것을 해치려고 자꾸만 눈을 꿈뻑이며 창문을 열었다. 우수수하고 스산한 바람이 치마폭으로 펄렁 안겨왔다. 나는 맥없이 몸을 떨었다. 바람이 다시 뒷마당을 골고루 휩쓸었다. 쏴 하고 정원수들이 상쾌하고도 차디찬 소리를 냈다. 나는 비로소 자지러지게 노란 은행나무를 보았다. 은행나무는 바람이 지날 때마다 그 풍성하고 찬란한 의상들을 땅으로 아낌없이 떨구고 있었다. 화려한 광경이었다. 그는 얼마나 풍부한 의상을 걸쳤기에 그렇게 노란 잎들을 마구 쏟아놓고도 저렇게 변함없이 아름다울 수 있는 걸까? 그것은 꽃보다도 훨씬 찬란했다. 나는 휘청휘청 뒷마당으로 내려섰다. 나무 밑은 노란 융단을 깐 것처럼 알맞게 푹신했다. 나는 그 화려한 융단 위에 몸을 던졌다. 어쩌면 계집에만 남겨놓으셨노. 원성과도 같은, 주문과도 같은 끔찍한 소리가 귀에 쟁쟁하다. 그만, 그만. 나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또 흔들었다. 그러고도 모자라 몸을 뒹굴었다. 우수수 금빛 조각들이 때로는 한 입 두 입 날고 때로는 한꺼번에 쏟아져 왔다. 나는 돌연 뒹굴기를 멈추고 세차게 흐느꼈다. 오열은 한 번 시작하자 멈출 수가 없었다. 마치 노란 잎들이 땅으로 쏟아지듯이 나는 그렇게 울었다. 노란 잎이 하나라도 나무에 있는 한 낙엽은 계속될 것이고 나는 내 속에 축적된 눈물만큼만 울면 되는 것이다. 조금치의 슬픔도 동반되지 않은 그냥 순수할 따름인 울음 끝에 나는 부드러운 융단 위에서 깊은 잠에 빠졌다. 그 후부터 나는 어머니의 병상을 지키기보다는 은행나무 밑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 아무리 쏟아져도 다할 날이 없을 것 같이 풍성하던 황금빛 의상도 점점 희박해 갔다. 나는 두꺼운 융단 위에 누워 성깃한 노란 잎 사이로 푸른 하늘을 마음껏 바라볼 수 있었다. 나는 그런 시간이 좋았다. 무엇보다도 살아있다는 것이 조금도 거리낌이 없어 좋았다. 그날 이후 나는 어머니를 될 수 있는 대로 피하고 있었다. 어머니를 보면 살아있다는 것이 송구스러워 절로 몸이 오그라들고 고작 어머니로부터 피한다는 게 은행나무 밑이었다. 나는 나도 모르게 은행나무 밑에서 하루하루 어머니에 대한 미움을 키우고 있었다. 어머니를 지금의 내가 비참한 것만큼의 다만 얼마라도 비참하게 만들어주고 싶었다. 너까지 어떻게 돼봐라. 너의 어머니 신세가 뭐가 되나. 큰어머니가 분명 그랬겠다. 어머니를 남들이 불쌍하게 여기도록 해줘야지. 자식이라고는 없는, 딸도 없는 불쌍한 여인으로 만들어 주어야지. 죽고 싶다. 죽고 싶다. 그렇지만 은행나무는 너무도 곱게 물들었고 하늘은 어쩌면 그렇게 푸르고 이 마당의 공기는 샘물처럼 청량하기만 한 것일까. 살고 싶다. 죽고 싶다. 살고 싶다. 죽고 싶다. 문득 전쟁이나 다시 휩쓸었으면 싶었다. 오빠들이 죽은 후에도 내 인생이 있다는 건 참을 수 있어도 내가 죽은 후에도 다른 사람의 인생이 있다는 건 참을 수 없다. 다시 전쟁이 몰려왔으면 지금의 나는 전쟁에 의해 구제받을 수밖에 없지 않은가. 이렇게 해서 비롯된 내 전쟁에 대한 갈망은 하루하루 그 열기를 더해갔다. 전쟁이 끊임없이 되풀이됐으면. 그러나 전쟁이라면 곧 떠오르는 핏빛 호청과 젊은 육신의 처참한 파편들. 나는 그 부분을 잊으려고 고개를 미친 듯이 흔들고 낙엽 위를 뒹굴었다. 나는 매일같이 이렇게 푹신한 낙엽 위에서 몸부림치고 낙엽은 하루하루 두껍게 쌓여 나를 포근히 안았다. 어머니는 내 간호 없이도 차츰 회복되어 가는 눈치였다. 정확히 말해 그녀의 신체 기능은 과거의 습관을 되찾기 시작하고 있었다. 걸레질을 하고 설거지를 했다. 여전히 아무런 뜻도 담기지 않은 뿌연 눈을 한 채 간단히 묻는 말에 대답도 했다. 처음 보는 사람이라면 좀 말수가 적을 뿐 정상적인 노인으로 여길만 했다. 어머니가 얼마나 발랄하고 적극적으로 살았는지를 모르는 이에게는 말이다. 큰댁 심부름하는 아이도 돌아가고 큰댁 식구들의 방문도 뜸해졌다. 집안 살림이 다시 어머니에게로 돌아오고 나는 어쩔 수 없이 자주 어머니와 마주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어머니의 뿌연 눈에 공포와 증오를 동시에 느꼈다. 때로는 오빠 친구들이 다녀갈 때도 있다. 그들은 오빠의 죽음이 믿어지지 않는 듯 아주 서투른 조의를 표하고 갔다. 실상 그들 나이에 친구의 죽음에 조의를 표하는 일에 능란한 이가 있어도 이상하다. 나는 어머니의 뿌연 눈으로부터 그런 그들의 젊음과 그들의 삶을 가려주고 싶었다. 그래서 그들이 다녀가면 의뢰하는 소리가 있었다. 아직 난리가 끝난 게 아니거든요. 10살이 끝장이 안 난대요. 저들도 아마 살아남지는 못할 거려. 이런 조심스러운 중얼거림도 그것이 거듭됨에 따라 점점 자신과 앙칼짐을 더해갔다. 어느 틈에 나는 어머니를 위해 시작한 바람을 제법 절실한 나 자신의 바람으로 만들고 있었다. 그러나 어머니의 눈에는 다시는 어떤 느낌이 담기지는 않았다. 부연 눈이 다만 죽지 못해 살고 있을 뿐이라고 말하듯 목숨을 끊을 수 있는 사람보다 더 완강하게 삶을 거부하고 있었다. 중공군이 끼어들자 유엔군의 후퇴가 다시 시작되었다. 서울은 다시 술렁이고 분노에 치를 떨며 피난짐들을 챙겼다. 다시 전쟁이 머리 위로 다가오고 있었다. 내가 예언한 대로. 나는 어머니의 뿌연 눈이 한결 집요하게 나를 쫓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 눈이 나로 하여금 꼼짝없이 앉아서 전쟁을 겪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나는 어머니 모르게 피난짐을 챙겼다 풀었다가는 다시 또 챙겼다. 그것은 피난을 갈까 말까보다 훨씬 복잡하고 절실한 내 몸부림의 일부였다. 나는 이미 내 갈등을 마음껏 동댕이치고 뒹굴 수 있는 푹신한 낙엽더미를 상실하고 있었다. 계절은 이미 깊은 겨울로 접어들어 내 핏빛 추억을 먹은 은행나무 잎들은 퇴색한 채 바람에 날려 담장 밑에 추한 쓰레기 더미를 만들고 있었다. 나는 매일 전쟁이 금세 덜미를 쳐올 듯한 공포와 전쟁이 어서 밀려오고 밀려가며 사람들을 죽여주었으면 하는 열띤 바람에 찢기며 피난짐을 쌌다 풀었다 했다. 이미 이런 모습은 어머니의 저주나 핏빛 호청의 추억 때문만은 아닌 그냥 나의 것이었다. 나는 이미 핏빛 호청도 어쩌다 계집애만 살아남았노 하던 어머니의 탄식도 완전히 잊을 수 있었으니까. 그것들은 이제 썩어간 낙엽들의 것이지 내 것은 아니었다. 몹시 춥던 어느 날 몇몇 가족과 피난짐이 실린 대형 트럭 위에 어머니와 나는 마치 짐짝처럼 무력하게 실렸다. 큰 댁에서는 그들의 피난길에 우리를 동반하는 것을 의무로 알았고 나는 못 이기는 척 받아들였다. 우리는 부산에 짐짝처럼 내려졌고 큰댁 식구와 섞여서 떠들썩한 생활이 시작되었다. 나는 점점 더 어머니를 피했다. 실상 단둘이 마주할 만한 시간도 없는 생활이었지만 마주치면 의례짓거리던 변명거리를 잃고 말았으니 어머니가 한층 두려울 수밖에 없었다. 곧 또 난리가 날 거래요. 라는 내 말을 통해 이번에 난리가 나면 난들 살아남겠느냐. 나도 곧 죽을 것이라고 말한 셈이었는데 난리를 피해 도망와 있으니 무슨 낯으로 그녀를 볼 수 있을 것인가. 처음 몇 날 동안은 영문을 몰라 그런지 어리둥절한 채 순수하던 어머니가 의외로 끈덕지게 서울로 보내달라고 집을 비워둘 수 없다고 보채기 시작했다. 서울이 갈 수 없는 고장임을 그녀에게 아무도 납득시킬 수 없었다. 날리고 중공군이고 그녀에게는 조금도 대수롭지 않았다. 그녀에게 한쪽 지붕이 달아난 고가만이 모든 것이었다. 그녀는 서울 고가에 대한 미련으로 하루하루 여의어갔다. 그리고 서울이 수복되자 진이 오빠의 주선으로 우리는 텅텅 빈 서울에 먼저 돌아왔다.